에는 자본론 2권 3편 공부합니다. 우리가 어, 지난 2주 동안 자본론 1권하고 2편, 1편하고 2권 1편하고 2편을 공부했는데 3편은 조금 그 시간을 더 할애해서 조금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는 게 뭐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 실제로 이권 3편 같은 경우는 그 막스가 그 재생산 표식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데 예, 이건 그 저희가 시간을 들여서 직접 그 펜을 들고 직접 그 예, 쓰면서 공부를 해야 확실하게 이제 그 이해가 되고 자기 것으로 이제 남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게 그렇게 이제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판서로 이제 슬라이드를 쓴다고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이 재생산 표식을 보여드리는 게 그렇게 이제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뭐 제가 이 줌으로 온라인 강의를 그 하게 된 때가 그 코비드-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창궐 하면서 대학에서 한 2년 정도 그 온라인 강의를 강제를 했어요. 그래서 예, 2000년부터 한 2년 정도, 꼬박 한 2년 정도 온라인으로만 강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론의 이 부분을 이제 같이 공부할 때 어, 오프라인에서 이제 판서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걸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2020년에도 그 서울대학교하고 이제 성공회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성공회대학교에서는 그 자본론 강독이라는 이름으로 자본론 텍스트를 이제 읽는 세미나 수업을 이제 야간에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본론 2권 이제 공부할 때가 돼서 그때 그 대학들이 그 온라인 강의를 편성하면서 어, 원하는 그 사람에 한해서는 그 학교에서 그 강의 내용을 그 카메라로 이제 촬영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권 3편과 관련된 내용들을 재생산 표식에 전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촬영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때 이후로 이제 촬영한 결과물들을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잡아놓은 공부를 하게 될 때마다 6권 3편에 한해서는 잘 써먹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그 제가 이제 예전에 촬영한 내용들을 이제 먼저 보고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그 내용에 대한 파악 내지는 이제 감을 잡으신 다음에 우리 그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준비한 강의용 이제 텍스트를 다시 이제 한 번 더 읽으면서 짚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한 시간만으로는 2권 3편을 완벽하게 이제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아서 어, 이번 시간하고 이제 다음 시간까지 이제 이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자본론 2권을 완전히 마무리를 하면서 자본론 2권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뭐 간단하게 그 확인할 겸 몇 가지 이제 문제를 제가 이제 시험 문제 형식으로 만들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자본론 2권이 마무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2주 후부터는 자본론 3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자본론 2권의 그 부제는 자본의 유통 과정이고요. 2권 3편의 제목은 사회적 총자본의 재생산과 유통입니다. 자, 1편하고 2편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간단히 언급들을
했었는데요. 그 1편하고 2편에서 그 예, 다룬 이 해당 주제들을 이제 다룬 방식은 개별 자본의 이제 운동을 기준으로 공부를 살펴본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권 3편에서는 제목부터가 이제 사회적 총자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권 1편하고 2편에서 전제했던 것 또는 이제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다루지 않았던 문제들을 비로소 본격적으로 해명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전에 한번 이제 보여드린 슬라이드지만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뭐 전형적인 그 자본의 운동 1회전 안에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죠. 예, 화폐 자본의 순환이고 사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방식인데, 자, 이 자본의 운동의 각 단계가 사실상 예, 이 개별 자본의 외부에 존재하는 다른 자본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또는 이제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제일 먼저 MC의 과정에서 자본가가 화폐 자본을 투하해서 시장에서 생산수단을 구매할 때 이 자본가가 어떤 종류의 생산을 시작하려고 하는지에 따라서 필요한 그 생산수단의 이제 종류와 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 한 사회 전체로 볼 때는 이 자본가가 필요로 하는 생산수단, 뭐 기계, 건물, 원료, 보조재료 등등을 다른 어떤 자본가가 시장에 상품 형태로 들고 나와 있다라는 걸 전제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자본가에서 MC의 과정이 다른 자본가에 있어서는 C 프라임, M 프라임의 과정이었어요. 자, 자본가가 생산수단뿐만 아니라 이제 노동력도 구매하는데 노동력을 구매한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해서 화폐를 받습니다. 이게 이제 임금이죠. 근데 자본가 노동자가 화폐를 씹어먹고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이 화폐로 다시 자신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생활 수단들을 구매해서 소비해야 하는데 이 과정 역시 다른 어떤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필요한 그 생활 수단을 역시 상품 형태로 시장에 필요한 만큼 가지고 나왔다는 걸 전제로 한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식이고 또한 MC의 과정뿐만 아니라 C 프라임, M 프라임의 과정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이 자본가가 생산한 상품이 생산수단일 수도 있고 소비수단일 수도 있어요. 근데 생산수단이건 소비수단이건 생산수단이라면 이 생산수단을 자신의 생산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다른 어떤 자본가가 여기서 이제 생산된 만큼 구매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야 C 프라임, M 프라임 과정이 무리 없이 진행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소비수단이라면은 노동자나 이제 자본가가 이것을 화폐를 주고 이제 구매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자본의 순환에서는 포괄할 수 없는 다른 존재, 그리고 자본가 계급이 아닌 노동자 계급의 소비, 그리고 이제 자본가 계급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자본 순환의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 소비를 위해서 상품을 이제 구매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전제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편까지는 그냥 그런 사실들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걸 본격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 개별 자본의 순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이런 요소들은 전부 다 무리 없이 다 전제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면서 밀어놓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회적 총자본이라고 이야기한다라면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어떤 특정 자본 운동의 외부를 전제할 수가 없어요. 이 그 자체로서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이제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접근해야 될 이제 관점이나 분석 방식 자체가 이제 달라져야 한다라고 이제 막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장부터 이제 볼 텐데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이제 제가 요약한 내용들을 읽으면서 확인하기 전에 예전에 이제 촬영했던 내용들을 보면서 먼저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들을 다루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 부분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제 예전에 촬영했던 이제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혹시라도 그 화면이 잘 보이지 않거나 또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면은 바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다루는 주제가 이제 18장 서론하고 19장 연구 대상에 관한 이제 이전의 서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랬을 때 2권, 3편이 우리가 2권에서 공부해온 1편, 2편하고 이제 뭐가 다른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18장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사회적 자본의 운동은 개별 자본들의 회전들의 총체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별 자본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미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1편에서 자본의 순환, 2편에서 자본의 회전을 공부했는데 화폐 자본이 투하돼서 그것이 생산수단과 노동력, 즉 생산자본으로 전환이 되고 생산 과정에서 잉여가치가 증식된 상품이 시장에 만들어져서 시장에 다시 투입되죠. 그 상품 자본이 시장에서 팔리면 다시 화폐 자본으로 회수가 돼요. 이 과정이 이제 개별 자본들의 운동인데 그것들의 합이 결국 사회적 총자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자본으로 총괄된 개별 자본들의 순환은 자본의 유통뿐 아니라 일반적 상품 유통도 포괄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개별 자본들의 운동을 공부했는데 그 운동들을 전부 다 합하면 우리가 원하는 사회적 총자본의 운동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바로 직결될 수 있느냐? 안타깝게도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반적 상품 유통이라는 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 상품 유통은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가 진정한 의미의 자본 순환인데 이게 우리가 본 개별 자본들의 순환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개인적 소비에 들어가는 상품들의 순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노동자가 자기 노동력을 팔아서 화폐 형태로 임금을 받고 그것을 지출했을 때 그게 결국 이제 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텐데 그건 개별 자본의 순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본가가 자신의 소비를 위해서 잉여가치를 지출할 때 그것도 자본가의 개인적 소비도 시장에서의 상품 유통에는 포함이 되지만 개별 자본의 순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상품들에 대한 잉여가치와 임금의 지출이 자본 유통에 어떤 고리도 이루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칠판에 잠깐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자본의 운동은 이거죠. MCP, C'M'입니다. 자, 그리고 이 동그라미를 일반적 상품 유통의 영역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 상품 유통이라는 게 뭐냐? 그냥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그 상품들의 유통을 전부 다 포함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결국 그 개별 자본들의 순환이 이 상품 유통의 영역과 관계를 맺고 있죠.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자본가가 시장에서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구입하는 과정은 MC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품 유통의 영역 안에 포괄이 되죠. 근데
구입이 끝나고 나면 이거는 생산 과정에 들어가게 되니까 상품 유통의 영역 바깥에 존재합니다. 즉 생산 과정은 상품 유통 영역 바깥에 존재해요. 근데 다시 생산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이게 판매로 해서 상품 유통 영역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다시 화폐로 재전환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개별 자본의 운동이 일반적 상품 유통과 관련을 맺고 있는데 막스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개별 자본들의 운동을 전부 다 총괄하면 모든 개별 자본들의 운동을 싹 합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그게 바로 일반적 상품 유통이 되느냐 안타깝게도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빠져 있기 때문에 예, 노동자와 자본가의 개인적 소비는 이런 개별 자본의 순환이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3편에서 보려고 하는 게 뭐다? 사회적 총자본의 재생산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결국 이걸로는 해결할 수 없는, 즉 개별 자본의 순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른 요소가 이제 필요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보면은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자본론 1권 그리고 2권 1편하고 2편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루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세미나 시간에 할 테니까 넘어가고요. 예. 자, 다시 이제 막스가 얘기하고 있는 게 이 문제예요. 1편에서나 2편에서나 다루고 있는 게 개별 자본이 있다라는 거죠. 사회적 자본의 자립적인 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개별 자본의 운동이라는 게 사회적 자본의 운동의 하나의 고리로서 나타나지만 개별 자본의 순환에 속하지 않는, 즉 자본을 형성하지 않는 상품들의 유통도 포함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뭐 보거나 듣는데 딱히 문제는 없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괜찮으셨나요? 예, 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그 촬영한 내용들을 세 개 정도 이제 더 보여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촬영한 내용과 관련해서 화면 송출이 좀 끊겼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거는 아마 이제 그 인터넷에서 이제 그 접속할 때 그 데이터를 이제 전송하는 이제 용량의 문제일 것 같아요. 기기의 문제일 거라서 뭐 제가 그 작업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하는 이제 이 설비의 이제 그 한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여러분 각자가 수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본 내용이 이제 주로 이제 18장에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이제 설명인데요. 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어떤 문제 의식인지는 그 확인을 하셨을 테니까, 그 아까 이제 그 영상에서 다루었던 부분들을 이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중심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자본론 1권하고 2권 2편까지 해서 이제 어떤 내용들을 이 자본의 유통, 사회적 총자본의 운동과 관련해서 예, 그 이미 다루었는지를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해주고 있어요. 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미 씨 부탁드립니다. 자본론 제1권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이 고립된 과정으로서, 그리고 재생산의 한 과정으로서 분석되었다. 즉, 잉여가치 생산과 자본 자체의 생산이 분석되었다. 자본이 유통 분야에서 겪는 형태 변화와 소재 변화는 자세히 설명되지 않고 가정되었으며, 자본가는 생산물을 그것의 가치대로 판매하고 과정을 새로 시작하거나 끊임없이 계속하는 데 필요한 물적 생산 수단을 유통 분야에서 발견한다고 가정되었다. 우리가 거기에서 자세히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던 유통 분야의 유일한 행위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본 조건인 노동력의 매매였다. 예, 좋습니다. 자본론 1권에서는 우리가 전에 자본의 축적 공부하면서 앞서 입을 빌어서 이제 확인했던 것처럼 자본의 유통 분야, 유통은 거의 살펴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한 게 아니라 이제 가정했다라는 거죠.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이제 넘어갔었고,
유일하게 이제 살펴본 게 MC의 과정 중에서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구매와 판매만 조금 더 이제 들여다봤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이권 1편 이야기입니다. 황진호 씨 부탁드립니다. 예, 제2권의 제1편에서는 자본이 자체의 순환에서 취하는 각종 형태들과 이 순환 자체의 각종 형태들이 고찰되었다. 그리고 제1권에서 고찰된 노동기간에 추가하여 유통시간이 고찰되었다. 제2편에서는 순환이 주기적인 것, 곧 회전으로 고찰되었다. 우리는 한편에서는 자본의 상이한 구성부분들, 고용자본과 유동자본, 이 상이한 시간에 또 상이한 방식으로 각각의 순환을 어떻게 수행하는가를 밝혀왔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기간과 유통시간의 길이의 차이를 일으키는 사정들을 연구하였다. 우리는 회전시간과 그것의 구성부분의 상이한 비율이 생산 과정 자체의 규모와 연간 잉여가치율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 예, 이 문단이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에 공부한 내용들을 요약하고 있어요. 1편에서는 자본이 자체에서 순환해서 취하는 각종 형태들이 뭡니까? 화폐자본, 생산자본, 상품자본이죠. 그리고 이 순환 자체의 각종 형태들, 각각의 이제 화폐자본의 순환, 생산자본의 순환, 상품자본의 순환이라는 식으로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1권에서 주로 생산 과정을 다뤘기 때문에 이제 노동 기간만을 다루었다면 이제 그 생산 영역 밖에 있는 유통 시간을 다루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편은 자본의 회전이잖아요. 순환을 주기적인 것으로 살펴보는데 거기서 이제 등장한 개념이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입니다.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이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은 투하자본이 생산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새로운 생산물에 이전시키는 방식의 이제 차이로부터 출발해서 결국에는 바로 그것 때문에 자본가가 투하한 자본이 예, 다시 이제 회수되는 방식의 이제 차이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본 게 노동기간, 생산시간, 유통시간 등등을 보고 그리고 그 각각의 이제 길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제 원인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회전 시간은 생산 시간과 유통 시간의 합인데 유통 시간을 이제 고려함으로써 생산 과정의 이제 규모가 생산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정해져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고 그 과정에서 화폐 자본이 지속적으로 풀려난다는 것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 시간이라는 걸 고려하면서 잉여 가치율이 이제 연간 잉여 가치율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같은 범위의 내용인데 이것들을 이제 조금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충 설명을 해줍니다. 4번입니다. 자, 임정빈 씨 가능하실까요? 당장 힘드신 것 같으네요. 그럼 윤민자 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민자 씨 지금 가능하신가요? 네, 네, 가능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1편에서 제1편에서는 주로 자본이 자체 순환 중에서 끊임없이 취하고 그 벗어 던지는 잇따라 나타나는 형태들을 고찰하였다면 2편에서는 일정한 크기의 자본이 잇따른 살바꿈의 과정에서 생산자본의 화폐자본, 상품자본이 상품자본의 각종 형태로 제가 눈이 너무 안 좋네요. 그래요? 조금 네. 그럼 힘드시면은 다른 분한테 부탁을 드리는 게 나을까요? 예, 이제 미리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유미리 씨 이어서 진행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비록 비율은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분할되며 그리하여 어떻게 그 형태들이 서로 교체될 뿐만 아니라 총 자본 가치의 각각의 부분들이 어느 특정 시점에서 이 상이한 상태들로 병존하면서 기능하는가를 고찰하였다.
특히 화폐 자본은 제1권에서는 지적되지 않은 특성들을 가진 것으로 소설되었다. 즉, 일정한 크기의 생산 자본을 끊임없이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본 중 상당한 부분, 그 크기는 회전의 조건에 따라 다르다. 이 끊임없이 화폐 자본의 형태로 투하되고 갱신되지 않을 수 없다는 일정한 법칙들이 발견되었다. 예,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제가 이제 강조한 이 몇몇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제 막스가 다시 복습을 시켜주고 있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다? 네. 2편까지는 어쨌거나 하나의 개별 자본, 즉 사회적 자본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자본의 한 부분의 운동으로 봤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개별 자본대 순환들의 이제 충체로서 사회적 총자본이 성립하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이런 사회적 총자본의 순환은 개별 자본의 순환에 속하지 않는 상품 유통도 포함한다라는 거죠. 즉, 자본을 형성하지 않은 상품들의 유통, 보다 노동자와 자본가의 이제 개인적 소비까지도 포괄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영상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거지만은 일반적 상품 유통은 개별 자본의 순환을 전부 다 더한 거에다가 노동자와 자본가의 개인적 소비 예, 까지도 이제 포함하는데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 재생산을 설명하려면 바로 이 일반적 상품 유통을 포괄한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였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영상에는 없지만은 막스가 그 화폐 자본과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를 또 18장에서 언급을 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이소미 씨 부탁드립니다. 자본주의적 상품 생산은 사회적으로 보나 개별적으로 보나 새로 개시되는 각 사업에 대한 원동력으로서 또 끊임없는 동력으로서 화폐 형태로 있는 자본, 곧 화폐 자본을 전제한다. 그러나 제1권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그렇다고 하여 자본의 활동 범위, 곧 생산 규모의 절대적 한계가 자본주의적 기초 위에서조차 기능화폐 자본량에 의하여 결정된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자본에 합쳐져 있는 생산 요소들의 신축성은 일정한 한계 안에서는 투하 화폐 자본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다. 생산 요소들의 가격이 주어진다면 상품으로 현존하는 이 생산 요소들의 일정한 분량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화폐 자본의 크기도 또한 결정된다. 바꾸어 말하면 투하되어야 할 자본 가치의 크기는 결정된다. 그러나 이 자본이 가치와 생산물의 형성자로서 작용하는 범위는 탄력적이며 가변적이다. 네, 좋습니다. 자본주의적 상품은 화폐 자본의 투하를 전제로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동일한 크기의 화폐 자본이 실제로 생산 그리고 가치 증식에서 작용하는 건 더 탄력적일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살펴봤어요. 어쨌거나 지금 중요한 게 화폐 자본의 투하라는 것들이 이제 전제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어서 7번 보겠습니다. 황진호 씨 부탁합니다. 회전 시간의 길이가 다름에 따라 또 그것의 두 구성 부분인 노동기간과 시간의 비율이 다름에 따라 투하 자본 가치 중 화폐 형태로 어느 특정 시점에서 투하되어 갱신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성 성분과 그것에 의하여 운동하는 생산 자본, 녀석적인 생산 규모는 다른 비율을 갖는다. 그러나 이 비율이 어떻든 과정 중에 있는 자본 가치 중 생산 자본으로서 어느 특정 시점에서 기능할 수 있는 부분은 투하 자본 가치 중 생산 자본과 나란히 화폐 자본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다. 회전 시간의 길이에 따라 생산 자본을 운동시키는 데 필요한 화폐 자본의 양은 증가한다. 또한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노동기간과 유통시간으로 회전시간의 분할은 화폐 형태로 잠재하고 있거나 유효하고 있는 자본의 증가를 이야기할 수 있다. 예, 좋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15장에서 살펴본 건데, 여기서 보면은, 회전 시간의 길이가, 생산 자본의 이제, 크기,
그리고 이제 그 화폐 자본으로 이제 존재하는 부분,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봤는데, 근데 막스가 이제 여기서 그 노동기간과 유통시간 사이에 이제 비율이 달라지면 이것도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달라지지 않고 하나의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이제 엥겔스가 나중에 교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막스가 이제 15장에서 자신이 이제 잘못 파악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제 서술하는 부분은 이후에 이제 나왔을 때는 조금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문단에서도 요 문구 자체는 그냥 이제 그 지워버리고 예, 받아들이지 않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빼고 이제 읽으면은 그대로 이제 성립을 하죠. 그리고 대단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유미리 씨 부탁드립니다. 회전 시간이 노동 기간의 길이에 의하여 규정되는 한, 회전 시간은 기타의 조건들이 불변이라면 생산 과정의 물질적 성격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지, 생산 과정의 특수한 사회적 성격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초 위에서는 더 장기간에 걸친 확대된 규모의 사업으로 말미암아 더욱 장기간에 더욱 큰 화폐 자본의 투하가 필요하게 된다. 이런 사업들은 장기간에 걸쳐 노동력과 생산수단을 끌어내면서도 그동안 유용 효과로서의 생산물을 공급하지 않으므로 사회적 생산의 기초 위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연간 끊임없이 또는 여러 차례 노동력과 생산수단을 끌어낼 뿐 아니라 생활수단과 생산수단을 공급하기도 하는 생산 부분들을 해치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 수행될 수 있는가를 미리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사실 이제 지난 시간에 그 16장에서 이제 살펴본 내용이 다시 반복이 되고 있어요. 화폐 자본의 그 투하가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이제 전제가 되기 되는데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대규모의 이제 자본 투자가 요구되는 사업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노동력 그리고 그 노동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활수단 그리고 생산수단들이 사회로부터 이제 끌려 나오고 화폐만이 이제 투입이 된다라는 건데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느냐라는 거죠. 막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회적 생산의 기초 위에서는 어떻게 된다? 미리 이것들을 이제 계산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사회적 생산이라는 건 자본주의를 이제 폐지한 사회에서의 생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에 이제 사회적 생산이라고 나오면은 예, 이건 이제 그 다른 문구로 이제 공산주의적 생산이라고 공산주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자본론의 본문에서는 사회적 생산 또는 이제 공산주의 사회라고 이야기하지 사회주의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왜 이제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막스가 당시에 쓰지 않았냐면은 뭐 오늘날에도 이제 그런 혐의들이 좀 존재하기는 합니다만은 막스 당대에도 사회주의를 이제 반동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이제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스는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막스가 사회적 생산이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라는 건데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제 사회적이니까 사회주의적이라고 이제 쓰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제 막스가 이제 이런 표현 자체를 배제했다는 걸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9번입니다. 예, 유미리 씨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이 사정은 해당 노동 과정의 물질적 조건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그것의 사회적 형태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화폐 자본은 사회적 생산에서는 없어진다. 사회가 노동력과 생산수단을 상이한 생산 부문들에 분배한다.
생산자들은 예컨대 종이표를 받고 이것으로 사회의 소비용 재고 중에서 그들의 노동시간에 해당하는 분량을 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종이표는 화폐가 아니다. 그것은 유통되지 않는다. 네, 자본주의를 폐지한 사회에서도 화폐가 형식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화폐는 화폐 자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 생산자들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생활수단 또는 이제 자신이 사회에 기여한 것에 이제 상응하는 만큼의 이제 자신의 몫을 되돌려 받는데 이제 필요한 증표, 종이표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권 1편, 자본은 1권 1편 공부할 때 이제 프루동의 노동화폐와 오웬의 이제 노동화폐가 겉보기로는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확인을 했는데 오웬식의 프루동식이 아닌 이제 오웬식의 이제 노동화폐가 사회 전체적인 수중에서 이제 관철된 게 이런 의미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폐는 자본주의를 폐지한 사회에서 존속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화폐 자본으로서 기능하지 않고 유통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화폐 자본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실물 부분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는지와 이제 무관하게 그 화폐 자본의 조달만을 신경 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크게 그 붕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화폐 자본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합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이소미 씨 부탁드립니다. 요컨대 화폐 자본에 대한 필요가 노동기간의 길이에서 생기는 한 이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정 때문이다. 첫째로 화폐는 각 개별 자본이 신용을 도외시하면 생산 자본으로 전환되기 위해 가장 먼저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일반적 형태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사정은 자본주의적 생산, 상품 생산 일반의 본질로부터 유래한다. 둘째로, 필요한 화폐 투하액이 크다는 점은 노동력과 생산수단을 비교적 긴 기간에 걸쳐 끊임없이 사회로부터 끌어내면서도 이 기간에 화폐로 재전환될 수 있는 생산물을 공급하지 못한다는 사정 때문에 생긴다. 첫째 사정은 이 화폐 자체의 형태가 어떻든, 즉 그것이 금속화폐이든 신용화폐이든 가치 상징이든 제거되지 않는다. 둘째 사정은 어떤 등가물도 유통에 투입하지 않고 노동과 생활수단과 생산수단을 끌어내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므로 어떤 화폐적 유통수단이나 어떤 생산 형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는 게 장기에 걸쳐서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이제 생산 분야거든요. 근데 자본주의적 생산이라는 거는 항상 이제 화폐 자본의 투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화폐의 형태가 어떤 방식이든 간에 금화 또는 은화이건 아니면 뭐 은행권이든 또는 이제 어음과 같은 이거 어떤 것이든 간에 그 화폐의 형태와 이제 무관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정이라는 거는 이건 이제 자본주의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에 공통된 문제다라는 거죠. 예, 장기간에 걸쳐서 노동력과 생산 수단을 사회로부터 끌어내면서도 그 반대급부를 이제 제공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생산 형태에 따라서 이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 2권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16장에 있었던 내용과 이제 3편 2편의 이제 그 16장과 3편의 이제 18장의 내용이 사실상 겹치게 되는데 이게 뭐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2권 시작하면서 엥겔스가 이제 막스가 남긴 초고를 이제 편집해서 출간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뭐 엥겔스가 이제 그 사실을 몰랐을 리는 없을 텐데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중복이거나 또는 이제 서술이 이제 비슷한 부분들을 이제 남겨놓지 말고 엥겔스가 차라리 이제 그 재구성을 해서 그
하나로 이제 통합을 했으면 훨씬 이제 독자들이 보기 편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엥겔스가 이제 그건 이제 편집자로서 월권 행위라고 생각을 했던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죽은 친구에 대한 엥겔스의 존중이라는 게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독자들이 이제 자본론 2권하고 3권을 읽을 때는 그것 때문에 조금 예,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골머리를 썩어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납니다. 자, 여기까지가 18장이었어요.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 19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에서 자, 그러면은 19장인데요. 19장의 이제 제목은 연구 대상에 관한 이전의 서술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적 총자본의 재생산과 유통이라는 주제들을 막스 이전에 이제 경제학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다루었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가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황진호 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9장은 사회적 총자본의 재생산과 유통에 관한 막스 이전의 학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와 오류들을 지적하고 있다. 케넬을 비롯한 중농주의자들은 농업만이 진실로 생산적이라고 보았던 시야의 협소함으로 인해 오히려 문제의 요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다. 반면 불변 자본의 가치가 재생산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애덤 스미스의 오류는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또 하나의 오류, 즉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의 차이를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의 차이와 혼동하는 것과 결합되어 모든 생산물의 가치가 임금과 잉여 가치로 분해된다는 터무니없는 도구마로 나타났고, 이것은 다시 스미스를 속류화시키는 세 등에 의해 한 사회의 생산물은 모두 소비될 수 있는 것, 이른바 공급은 수요를 창출한다. 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예, 뭐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이제 보면서 확인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다루는 게 깨네하고 이제 애덤 스미스입니다. 이거 각각을 이따가 영상으로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스미스의 이제 오류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막스가 사실상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힌트를 주고 있는데 그걸 이제 정리하면 이제 20장에서 등장하는 대생산 표식이라는 이제 도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먼저 이제 중농주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올려드린 그 참고 자료에 그 깨네 이제 경제표를 이제 어, 조금 이제 소개하는 그런 이제 텍스트를 이제 복사한 게 있는데, 예, 깨네가 원래 그 제시했던 표가 이제 조금 더 난사해서 그걸 나름 이제 요약해서 조금 이제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는 이 텍스트의 한 부분을 제가 빌려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보고 이제 다시 재구성을 해서 이제 그린 표가 이제 그 다음 쪽에 있는 건데 뭐 이것만 보고는 뭔 소리인지 이제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판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농주의자 이제 깨네의 경제표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총자본의 재생산이라는 문제를 다룰 때 이제까지 고려하지 않았던 사항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자, 19장에서는 이제 그 문제에 관해서 막스가 자기 이전의 경제학자들이 어떤 접근을 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본론 2권에 이제 많이 등장하는 게 애덤 스미스인데 애덤 스미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걸 비판을 하고 있고 오히려 그거보다 앞선
시대에 이제 살았던 뭐 사실 동시대로서 서로 겹치긴 합니다만은 중농주의자로 알려져 있는 꾀네가 스미스보다 훨씬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확한 분석을 일찍이 했다라는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자본론에 그 꾀네의 경제표가 대단히 훌륭한 통찰을 하고 있다라고 서술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정확하게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자본론에 있는 짤막한 서술만을 보고는 완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꾀네의 경제표를 조금 이제 요약한 그런 표를 직접 한번 그려보면서 그걸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고 나중에 이제 애덤 스미스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일단 그 올려놓은 자료를 보면은요. 자, 보통 이제 그 중농주의자들의 특징은 농업만이 생산적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그 잘못된 또는 협소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가라고 이제 따져 보면은 당시 이제 그 꾀네 이제를 비롯한 중농주의자들이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고 프랑스 왕실을 중심으로 해서 왕의 이제 보좌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됐던 학파들인데 당시의 프랑스 상황이라는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세미나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자, 어쨌거나 오직 농업만이 생산적이기 때문에 그 잉여라는 것들은 농업 부문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실제로 그 한 사회에서 생산된 총 생산물이 판매되고 그리고 다음 기회 생산을 위해서 다시 준비되는 과정을 꾀네 경제표가 잘못된 전제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사회 전체의 재생산이 진행되는 과정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스가 재생산 표식을 구상할 때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시사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편에서 1편 3장에서 막스가 상품 자본의 순환을 이야기하면서 이 상품 자본의 순환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사회적 총자본을 다룰 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꾀네를 칭찬했던 것이 이제 3장 말미에 나오죠. 왜 그랬는지가 이제 지금부터 슬슬 밝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텍스트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학설 체계의 상표가 다른 물품의 상표와 구별되는 점은 그것이 구매자뿐 아니라 때때로 판매자까지도 속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양두구육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어요. 그래서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스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팔고 있는데 하도 그렇게 사기를 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팔고 있는 게 실제로는 개고기가 아니라 양고기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자성어하고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냐? 중농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이제 그 농업을 중심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게 이제 봉건적인 그 주제, 봉건제의 이제 사회의 이제 분석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고, 실제로 막스가 이걸 명확하게 밝혀주기 전까지 다른 부르주아 경제학자들도 이게 이제 자본주의와는 무관한 자본주의 이전 사회의 것에 대한 이론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 꾀네 본인이 중농주의자들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든지 간에 오히려 자본주의적 생산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 파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적어도 이 주제에 있어서만큼은 애덤 스미스보다 훨씬 뛰어난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와 있는 요 한 문단이 사실 이제 꾀네의 경제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단히 압축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이것만 봐서는 이제 뭔지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그림을 보고 같이 공부해 보자고 한 건데요. 일단 여기서 그 산업자본의 대표자로서 등장하는 게 차지농업가 계급입니다. 다시 말해서 농업이라는 게 봉건적 방식으로 이제 운영되는 게 아니라 그 지주로부터 토지 소유자 계급으로부터 토지를 빌려 가지고 자본주의적으로 운영하는 차지농업가가 운영한다라는 거죠. 즉 농업 노동자들을 고용해서요. 그리고
중농주의 전제에 따르면 오직 농업 부문에서만 잉여가 생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지농업가가 산업자본의 대표자로서 등장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생산의 추진 동기 자체가 잉여 가치다라는 거고, 이것은 결코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착각하고 있듯이 유통 분야가 아니라 생산 분야다라는 것도 명확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과정에서 결국 이 자본주의적 차지농업가가 생산적 노동자의 직접적 착취자이고, 지주는 잉여가치 이제 단순한 취득자로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것을 전제하고 밝혀주고 있으면서 있는 경제표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느냐라는 건데요. 자, 이 텍스트는 아이작 일리치 루빈이라고 하는 경제학자의 이제 경제자상사 책에 대한 번역본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농주의, 깨네의 경제표를 다루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은 깨네의 경제표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I라고 돼 있는 게 공업 부문입니다. F라고 돼 있는 게 농업 부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P라고 돼 있는 거, 저는 칠판에 나중에 L이라고 쓸 텐데 이게 랜드 오너스입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이제 착취자이기 때문에 프라프리터스라고 써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한 사회에서 생산된 생산물이 각각의 그 분야에서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소비되고, 또 다음 기회 재생산을 위해서 생산수단들이 어떻게 보존되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산된 생산물들이 어떻게 판매되는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가 물물교환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상품 생산이 전면화된 사회를 이미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깨네가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상품 순환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이야기한다? 여기서 보고 있듯이 거기에 따르는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경우를 보면은 그 상품 순환의 반대편으로 정확히 동일한 가치를 갖는 화폐가 움직여 간다는 사실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제상사 텍스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이제 그림 하나로 요약을 한 게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칠판에서 좀 더 크게 보여드릴 텐데, 한 번 더 보면은요, 다시 보여드릴 텐데 직접. 최초에 한 기의 생산이 끝난 다음의 상황으로부터 출발을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공업 부문에서는 20만큼의 공업 생산물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농업 부문에서는 50만큼의 이제 농산물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화폐 소유자는 처음에는 봉건적 귀족인 토지 소유자라는 거죠. 이게 이제 20만큼의 화폐인데, 이 화폐는 어떻게 등장했느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결국에 이제 농업 부문에서 생산된 잉여가 판매된 결과물을 화폐 지대로서 이제 얻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방식이고요. 그래서 뭐 깨네가 계급적 분석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 공업 부문과 농업 부문에서 자본가와 노동자가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한꺼번에 이제 포괄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 과정에서 생산된 상품들이 이제 유통하는 과정에서 이전기에 소비된 생산 수단이 보존된다는 사실, 그리고 실제로 이 생산 과정에서 참여하는 사람들, 노동자들, 공업 부문이든 농업 부문이든 노동자들, 그리고 여기서 따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착취자 계급들의 이제 생존이라는 것도 이 과정에서 이제 해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회에서 재생산이 이루어지려면은 그 사회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전부 다 개인적 소비에 써버리면 안 되죠. 일단 소비된 생산 수단을 보존해야 된다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사실 이 문제를 이제 애덤 스미스 이하의 막스 당시까지의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문제죠. 근데 걔네는 훌륭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노동력의 유지와 재생산이라는 것도 이 상품 유통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단순히 이제 그 상품이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거기에 대응하는 만큼의 화폐가 동시에 이 상품들의 유통을 매개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표를 실제로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세 부문이 있어요. 공업 부문, 농업 부문,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 계급입니다. 자, 토지 소유자 계급은 이전기에 농업 부문으로부터 받은 화폐 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를 제가 이제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은 자기가 이제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그 생존에 필요한 식량을 농업 부문으로부터 구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치와 낭비를 좋아하기 때문에 공업 부문에서 생산된 사치품을 역시 구매를 할 겁니다. 그럴 수 있는 화폐가 이미 이들의 수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려놓은 출발점 자체가 바로 막스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상품 자본으로부터 시작하는 상품 자본의 순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미 이전기의 생산이 끝나서 잉여 가치가 증식된 상품들이 시장에 나와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지배계급이 화폐를 투하해서 이 상품들의 유통을 일단 시작을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지주들은 50의 농산물 중에서 농업 부문으로부터 10만큼의 식량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공짜로 구매하는 게 아니죠. 공짜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화폐를 지불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애초에 생산된 농산물 지금 50인데요. 이 50 중에서 40만큼이 식량으로 사용될 수 있는 또는 이제 농업 부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돼 있고요. 뭐 종자 같은 거죠. 그다음에 10만큼이 공업 부문에서 사용되는 공업 원료의 용도로 생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 중에 10에 해당하는 만큼이 판매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10에 해당하는 만큼이 판매된 다음에 이 농업 부문에 사실 이제 여기가 이제 차지농업가라고 이제 이야기했죠. 농업 부문에는 10만큼의 화폐가 지금 생겨난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생산된 50 중에서 지금 10이 팔리고 그 다음에 30이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10만큼의 화폐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20만큼의 화폐 지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10만큼을 식량을 구매하는 데 썼으니까 이제 화폐 지대가 10만 남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10의 화폐를 또 어디다 사용하느냐? 자신들의 이제 사치와 낭비를 위해서 공업 부문에서 생산된 사치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공업 부문으로부터 사치품을 구입합니다. 얼마만큼의 가치를 갖는? 10만큼의 가치를 갖는. 자, 당연히 여기에도 화폐를 지불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남아있던 화폐 지대까지도 전부 다 이제 사라졌죠. 자, 그리고 공업 부문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공산품이 20만큼 생산돼 있었는데 그 중에 지주들한테 판매하는 사치품이라는 게 팔리고 10만큼의 화폐가 지금 생겨나 있는 상태이죠. 자, 지배계급이 하는 일은 일단 이걸로 끝이에요. 이제 마지막까지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농업 부문에서 식량을 구매해서 신나게 먹고 마시고 그다음에 공업 부문에서 사치품을 구매해서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자, 농업 부문과 공업 부문 둘 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면은 일단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기에 생산에 필요한 생산 수단들을 보존해야 되죠. 다 써버리면 안 되니까. 자, 그랬을 때 일단 공업 부문하고 농업 부문 둘 다 10만큼의 화폐를 가지고 있는데 공업 부문 먼저 시작을 합시다. 뭐 순서가 어떻게 되든 상관은 크게 없는데요. 보면은 일단
공업 부문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들의 생존에 필요한 식량과 농기계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그려놓은 거하고 조금 순서가 다를 수 있을 겁니다만 순서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일단 공업 부문에서 농업 부문에서 생산된 식량을 구매한다고 생각합시다. 10만큼의 가치를 가진 식량을 구매하는데 당연히 공짜가 아니죠. 역시 10만큼의 화폐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 화폐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지주들한테 사치품을 팔고 어떤 10만큼의 화폐로 이걸 지불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농업부문 입장에서는 50의 농산물 중에 40이 식량의 용도로 생산이 됐었는데 이 10만큼의 식량이 공업부문에서 팔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10만큼의 화폐가 여기 생겨나 있는 상태인 거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러면은 공업부문 입장에서 보면은 공산품 20 중에서 사치품을 판 10만큼을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이제 식량으로 바꿔버렸는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다음 기회 생산을 위해서 공업 원료들을 농업부문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농업부문도 다음 기회 생산을 위해서 뭐 쟁기가 됐든 뭐 트랙터가 됐든 이런 식의 농기구 같은 것들을 공업부문으로부터 이제 공급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번에는 농업부문이 먼저 자기들이 지금 화폐를 20이나 가지고 있으니까 20 중에 10만큼의 화폐를 사용해가지고 공업부문으로부터 농기계를 구매한다라고 보겠습니다. 10만큼의 농기계를 구매를 해요. 당연히 화폐가 10만큼 여기 지불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뭐 이럴테면 공업부문에서 받은 10만큼의 화폐를 여기서 이제 사용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공업부문 입장에서는 공산품 20 중에서 농기계에 해당하는 만큼이 팔렸어요. 그리고 나서 10만큼의 화폐가 새로 생겨난 게 됩니다. 그럼 이 10만큼의 화폐로 뭘 해야 되느냐? 이 10만큼의 화폐로 다음 기회 생산에 필요한 뭘 확보해야 돼요? 공업 원료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 농업부문으로부터 10만큼의 공업 원료를 구입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화폐는 어디서부터 온 화폐다? 바로 이제 농업부문에서 농기계를 구입하면서 자신들한테 이제 지불한 화폐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농업부문 입장에서는 공업 원료로 할당됐던 10만큼의 농산물이 판매가 되고 그 대가로 다시 10만큼의 화폐가 지금 생겨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공업부문도 할 일 다 했어요. 20만큼의 공산품을 판매했습니다. 10만큼은 이제 농업부문에다가 판매를 했고, 농업 경영에 필요한 그런 이제 농기계 같은 걸 판매하면서 10만큼은 지주들한테 사치품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정확히 20만큼을 판매하고 거기서 얻은 화폐 20으로 자신들의 생존에 필요한 식량, 즉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그 생활수단을 확보했고 다음 기회 재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공업 원료를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즉 생산수단도 확보했다라는 거죠. 자, 중농주의자들은 오직 농업만이 생산적이기 때문에 공업 부문에서 잉여가 생산되지 않아요. 그래서 20만큼을 소비해서 정확하게 20만큼을 재생산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끝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농업 부문만 보면 이제 정리가 되죠. 농업 부문은 애초에 50만큼의 농산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지금 얼마를 팔았냐? 지주들한테 10, 그 다음에 공업 부문에 식량으로 10, 공업 원료로 10을 팔았습니다. 총 30만큼의 농산물을 팔아서 30만큼의 화폐를 얻었는데 그 중에 10만큼을 공업 부문에서 농기계를 사는데 썼기 때문에 현재 20만큼의 화폐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20만큼의 화폐가 남아있고 팔리지 않은 20만큼의 농산물이 있는데 자, 농업 부문 또한 뭐가 필요합니까? 실제로 농사 짓는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음 기회에 생산을 위해 가지고 농기계 같은 생산수단만 필요한 게 아니라 종자와 같은 농산물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만큼은 이 농업 부문 내부에서 식량과 농업 생산을 위한 원료로서 소비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도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남은 건 22만큼의 화폐인데 실제로 그래서 농업 부문을 보면은
투입되는 게 30이라는 거죠. 얼마만큼이 투입됩니까? 일단 그 생산수단으로서 농업 원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공업 부문에서 구입한 농기계에 해당하는 만큼의 10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노동력 재생산의 식량이 있어요. 그래서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이 30인데 생산된 농산물은 50이란 말이에요. 즉 20만큼의 잉여가 농업 부문으로 부터 발생을 했고 이 상품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그 왔다 갔다 하면서 판매된 최종적인 유통한 최종적인 결과로 20만큼의 화폐가 남아 있는데 20만큼의 화폐는 당연히 이런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지주들한테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시작했을 때 제일 처음에 지주수 중에 20만큼의 화폐 지대가 있다는 사실이 여기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분야에서 생산된 생산물들이 전부 다 판매되고 그 과정에서 각 분야에서의 노동력의 재생산과 생산수단의 보전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잉여가 화폐화된 결과물이 이제 지주한테 넘어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생산이 이루어지면은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여기서는 20만큼의 공산품이 생산되어 있고 여기는 50만큼의 농산물이 생산되어 있고 지주는 20만큼의 화폐지대를 가지고 다시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소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이게 깨네의 경제표입니다. 자, 나중에 우리가 이제 막스의 재생산 표식을 공부하면서 실제로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전제 자체가 다르고 계급관계 자체도 이제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진 않은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깨네로부터 시사를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경제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어떻게 잘 따라오셨어요? 예,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한계는 존재하지만은 막스가 이제 대단히 탁월한 분석이라고 이제 인정을 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자본론 그 2권하고 3권을 이제 강의식으로 그 짧은 시간 안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텍스트를 직접 읽지는 못하는데 이 그 중농주의자들이 이제 깨네 경제표와 관련해서는 이제 조금 더 그 텍스트보다도 이제 자세하게 그 시간을 할애해서 조금 봤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어느 정도 좀 감을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문제의식과 관련해서. 그래야 이제 이따가 후반부에 살펴볼 재생산 표식에 대해서 네, 그 납득하기가 훨씬 쉬워질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뭐 중간에 이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있으셨으면은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그 녹화 파일을 이제 돌려보시기 바라고요. 그 경제표를 풀어나가는 과정은 딱히 이제 뭐 기억하고 계시지 않아도 됩니다. 뭐 어떻게 이렇게 해서 되는구나라는 정도만 이제 따라오셨으면 되는데 오늘 후반부에 이제 재생산 표식을 실제로 막스가 이제 제시한 걸 이제 풀어볼 거거든요. 그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시간을 들여서 연필 들고 한 번씩 따라가면서 이제 써보셔야 됩니다. 그걸 할 줄 알아야 공부가 이제 제대로 된 거다라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 중농주의자들 아까 그 영상 강의에서 잠깐 이제 그 언급이 됐었는데, 자, 이 중농주의자들이 이제 그 농업만이 생산적이다라고 했잖아요. 사실 이제 이 문제만 아니면 그 훨씬 이제 그 훌륭한 그, 그 기여를 했을 수도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제 농업만이 생산적이다라고 이제 잘못 생각했을까라는 겁니다. 사실 애덤 스미스하고 그렇게 이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제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쓰기 전에 그, 그, 영국에 있는 이제 뭐 어떤 이제 귀족의 아들내미를 데리고 이제 유럽 대륙으로 그 몇 년간에 걸쳐서 이제 여행을 떠났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조금 그 돈이 많거나 이제 신분이 높은 시들은 뭐 학교에 보내는 게 아니라 학교도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은 당시에는 학교에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가정교사를 썼는데
뭐 애덤 스미스가 그 나름 이제 귀족 집안의 이제 가정교사로 발탁이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 아들내미 데리고 여기저기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견문을 넓히고 좀 공부를 시켜줘라라는 그런 이제 그 요구했는데 뭐 그 아들내미가 이제 그 여행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애덤 스미스가 뭐 당시만 해도 이제 영국보다 이제 훨씬 더 앞서 있었던 그 유럽 대륙의 이제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이제 흡수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농주의자들의 이제 아이디어이기도 했는데 어쨌거나 이제 애덤 스미스가 했던 이제 그런 경험이 그 나중에 이제 국보론을 쓰는데 큰 자산이 됐다라고 하죠. 근데 스미스는 그 중상주의를 이제 타파하고 모든 이제 사용 가치 그리고 그것을 생산하는 이제 노동이 생산적이다라는 결론에 다다랐는데 중농주의자들은 왜 그렇지 못했냐라는 거예요. 자, 중농주의는 그 프랑스 궁정에서 출현했던 학파입니다. 그래서 깨네라는 사람이 왕의 주치의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땅에서 이제 조선 시대로 보면 이제 허준 같은 사람이 깨네예요. 그리고 또 중농주의자로 이제 분류되는 사람 중에 이제 튀르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튀르고라는 사람은 왕의 이제 신복입니다. 재상을 역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의 측근들로 이제 이루어진 학파가 중농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왜 이 사람들이 농업만이 생산적이라는 생각에 이제 사로잡혔냐면은 프랑스가 일찍부터 이제 중상주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국부, 금과 은을 증식시키기 위한 이런 정책들을 펴는데 안타깝게도 그 바다 건너 잉글랜드에서처럼 상공업이 제대로 발달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전형적인 이제 그 봉건제 하에서 이제 폐단인데 그 각 지역의 이제 영주들이 각종의 명목으로 이제 상공업 활동에 세금을 매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니까 제대로 된 대규모의 이제 공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되게 지리멸렬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을 보고 이제 이 종농주의자들이 공업 부문이라는 건 딱히 거기 투입함 이상의 이제 잉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잉여를 이제 만들어내는 것은 자연의 혜택을 받은 농업뿐이다라고 이제 잘못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스미스는 뭐 산업혁명 이전 시기의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잉글랜드에서 그 매뉴팩처가 발전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제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전하던 상황을 목도했기 때문에 이제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었다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봤던 것처럼 자기들 스스로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든지 간에 사실은 자본주의적 생산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중농주의자들은 이제 뭐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당장 없으시면 조금 쉬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애덤 스미스를 애가 이제 어떤 한계와 오류를 범했는지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교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정도 쉬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9시 5분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